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침실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만이 그 고요함을 방해하고 있었다. 한희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옆에는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고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젯밤의 일탈은 분명 그녀의 철저한 자기 관리 목록에는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이수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주워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은 평소의 냉철한 변호사 한희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내 거울에 무언가를 쓰려다가 멈칫하고는 대신 붉은색 입술 자국 하나만을 거울 귀퉁이에 남기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침대 위의 남자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이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슷하게 생긴 2개의 USB 드라이브 중 하나를 무심코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판도라의 상자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2시간 후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태산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파트너 변호사 집무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희수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와 뿔테 안경, 그리고 몸에 딱 맞는 무채색 정장은 그녀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냉혈한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미래그룹의 강태호 대표가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이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미래그룹은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고, 그곳에 젊은 오너가 직접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의뢰가 아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들어선 남자를 본 순간 한희수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릴 뻔했으나 수년간 단련된 포커페이스로 겨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의뢰인은 불과 몇 시간 전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무방비하게 잠들어 있던 바로 그 남자 강태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특유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경과 화장, 그리고 분위기의 차이가 컸다고는 하지만 하룻밤을 함께 보낸 여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에서 이수는 묘한 모멸감과 흥미를 동시에 느꼈다. 강태호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며 아내인 최수연을 의부중 환자의 낭비벽이 심한 여자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기업 경영을 위해 사생활을 희생해 왔는지를 열변하며 마치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인 양 연기했다. 이수는 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바로 그의 외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강태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착수금으로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제시했고, 성공 보수는 그 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강태호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특권층의 오만함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가진 회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내줄 수 없으며 양육권 또한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좋다고 말했다. 이수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전쟁임을 직감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이 오만한 남자에게 진정한 패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강태호는 이수가 대답 없이 서류만 보고 있자 초조해진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기에 소송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어젯밤 낯선 여자와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낸 시간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한 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고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저 유능한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이 거짓말쟁이의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벗겨내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강태호에게 계약을 수락하겠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하여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이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손끝에서 전해지는 천이 어젯밤의 그것과 동일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다. 이수는 그가 떠난 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자신이 무심코 가져온 USB를 넣으며 이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다. 강태호는 펜트하우스의 침실을 이 잡듯이 뒤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분노와 불안감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협탁 위에 분명히 올려두었던 검은색 USB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중장부가 들어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호텔의 모든 CCTV를 확보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어젯밤 자신과 함께 들어왔던 그 여자가 범인임이 확실했지만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호는 벽에 걸린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감히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그 여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태산 로펌의 집무실에서 한이수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모니터에 뜬 복잡한 암호 입력창을 심각한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태호가 그토록 찾고 있을 물건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의 치부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암호 해독을 시도해 보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정교한 보안 체계에 막혀 접속이 거부되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USB를 뽑아 자신의 책상 서랍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겨두고는 다시 냉철한 변호사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때마침 비서실로부터 강태호 대표가 예고 없이 다시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고 이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에 조금의 빈틈도 없는지 확인했다. 지금부터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될 것이며 만약 그가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면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강태호의 얼굴은 불과 몇 시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수에게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 소송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그는 그것이 불법 비자금 장부라는 사실은 숨긴 채 중요한 사업 계획서가 담긴 기밀 문서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수는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이수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강태호는 펄쩍 뛰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 반응을 통해 이수는 그 물건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서는 안 될 종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의뢰인의 비밀 유지는 변호사의 의무이니 안심하라고 그를 달래며 화제를 자연스럽게 이혼소송 서류로 돌렸다. 강태호는 박 실장에게 문자로 계속해서 추적 상황을 보고받으며 건성으로 이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신경은 온통 사라진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박 실장은 CCTV 영상이 묘하게 훼손되어 있어 여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보내왔고 강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욕설을 삼켰다. 이수는 그가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자신이 펜트하우스를 나올 때 보안 시스템을 건드린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았다.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이수는 강태호가 건넨 아내 최수연에 대한 진료 기록과 정신감정 소견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 최수연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수의 예리한 눈에는 조작의 흔적들이 포착되었다. 특정 병원에서만 반복적으로 발급된 진단서와 앞뒤가 맞지 않는 처방 내역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이수는 이 조작된 서류들을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태호의 발목을 잡을 덫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이 진단서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판사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추가적인 증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강태호가 위증을 할 사람들을 섭외하게 만들므로써 나중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태호는 이수의 치밀한 분석에 감탄하며 역시 업계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칭찬했지만 그것이 독이 든 성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달라고 잔인하게 요구하며 성공한다면 추가로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수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지만 책상 아래 쥐고 있는 주먹에는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강태호는 문득 생각난 듯 이수에게 혹시 주변에 붉은색 립스틱을 즐겨 바르고 긴 생머리를 한 여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태연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그런 스타일의 여성은 강남에 수없이 많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강태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잠시 이수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완벽한 정장 차림과 단발머리에서 어젯밤에 요염했던 여자를 연상하기는 불가능했다. 강태호가 돌아간 뒤 이수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림자 속에 숨어든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며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한이수의 검은색 세단이 도심을 벗어나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린 끝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사설 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다. 힐링 가든이라는 평화로운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인해 마치 교도소를 연상케 하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입구에서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차를 막아섰지만 이수가 태산 로펌의 신분증과 강태호 대표의 위임장을 제시하자 무거운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병원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와 지나치게 고요한 복도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며 이곳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들은 대부분 약물에 취한 듯 초점 없는 눈빛을 하고 있어 이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안내받은 VIP 병실의 문을 열자 창백한 안색의 최수연이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강태호가 보여준 사진 속의 우아하고 생기 넘치던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여인만이 남아있어 이수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이수가 자신을 강태호의 변호인이라고 소개하자 수연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제발 자신을 내버려 두라며 가냘픈 목소리로 애원했는데 이는 강태호가 그동안 변호사들을 이용해 그녀를 얼마나 잔인하게 압박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이수는 천장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한 뒤 침대 쪽으로 다가가 수연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만 자신이 돕기 위해 왔음을 전달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 수연의 손바닥에 쥐어주며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암시했다. 수연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으나 이수의 확고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을 느끼고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였다. 이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목걸이가 강태호가 방문했을 때 그의 폭언과 협박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하며 절대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또한 그녀에게 당분간은 의료진과 강태호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신미약 상태를 연기하여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일러주었다. 수연의 죽어가던 눈동자에 아주 미약하지만 삶에 대한 의지와 복수심이라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수는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한편 강태호의 집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살벌했는데 그는 박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호텔 CCTV 영상은 전문가가 손을 댄 것처럼 완벽하게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했고 붉은 립스틱의 여자가 남긴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태호는 단순히 하룻밤 즐기려던 여자가 경쟁사에서 보낸 전문적인 산업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리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최측근인 박 실장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회사 내부의 보안 로그를 전부 뒤져서 최근 외부 접속 기록이나 의심스러운 데이터 이동이 있었는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태호는 잃어버린 USB에 담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강태호는 충동적으로 한희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수연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목적보다는 이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강태호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며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이수에게 아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더냐고 집요하게 물었고 이수는 그녀가 약물 때문에 횡설수설할 뿐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태호는 이수의 보고에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전화를 끊고는 어두운 창밖을 응시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이수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가방 속에 USB를 곁눈질로 확인하며 강태호가 숨기고 있는 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오늘 밤 암호 해독 전문가를 만나러 갈 준비를 서둘렀다. 도심의 빌딩 숲이 화려한 넌사인을 뿜어내며 잠들지 않는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을 때 한희수는 태산 로펌의 주차장에서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타오로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연락을 받은 것은 불과 1시간 전이었는데 그것은 정중한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황제의 명령과도 같았다. 이수는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화장은 최대한 옅게 하고 안경은 콧대 높이 올려 써서 지적인 변호사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그녀는 이 저녁 식사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강타오의 교묘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 청담동 깊숙한 골목에 자리 잡은 회원제 프라이빗 클럽으로 간판도 없이 육중한 철문만이 굳게 닫혀 있어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발렛 파킹을 맡기고 내부로 들어서자 어두운 조명 아래 최고급 가죽 소파와 앤티크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싼 시가 냄새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VIP 룸에는 강태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그는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수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끈적하게 그녀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는 상대방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그만의 계산된 행동 양식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최고급 붉은 와인 한 병이 개봉되어 있었는데 핏빛처럼 검붉은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채워져 흔들리고 있었다. 이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고 강태호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한 채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대뜸 이수에게 와인을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는 단순한 취향을 묻는 것 이상의 숨겨진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듯했다. 이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업무 중에는 술을 자제하는 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잔 받겠다고 대답하며 그의 잔과 가볍게 부딪혔다. 강태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묘한 표정으로 이수를 응시하며 어딘가 낯이 익다는 말을 던져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워낙 흔한 인상이라 그런 오해를 종종 받는다고 태연하게 받아치며 위기를 넘겼다. 강태호는 피식 웃으며 농담이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의심의 안개를 거두지 않은 채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강태호는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 대신 자신의 사업 철학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자기 과시에 가까웠다. 그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뿐이라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거만하게 떠벌렸다. 이수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뒤틀린 가치관과 오만함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내 최수연을 두고 쓸모가 다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그녀를 처리하고 나면 그룹을 더 키울 것이라고 야망을 드러냈다. 그때 룸의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는 강태호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식사를 멈춘 채 들어온 남자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왜 불렀는지 알고 있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강태호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수는 이 상황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출임을 직감하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그녀의 심장 박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강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들어 남자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붓기 시작했다. 붉은 와인이 남자의 얼굴과 흰 셔츠를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강태호는 빈 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약속을 어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파편이 튀어 이수의 발치까지 날아왔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남자가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보통 여자들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갔을 텐데 이수는 정말로 특별한 변호사라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이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한다고 답해 그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강태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 실장을 불러 젖은 남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이 사건을 통해 이수는 강태호가 단순한 갑질 오너가 아니라 폭력과 공포를 도구로 사용하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위험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강태호는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스테이크를 썰며 잃어버린 USB에 대해 다시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그 어조가 훨씬 더 살벌했다. 그는 그 물건을 가져간 쥐새끼를 잡으면 오늘 본 것은 애교로 보일 만큼 처참하게 짓밟아 줄 것이라고 말하며 나이프로 고기를 거칠게 썰었다. 이수는 속으로 마른 침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호는 이수에게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자며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족쇄를 채우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이수의 지성과 냉철함이 마음에 든다고 칭찬하며 은근슬쩍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과감한 행동을 했다. 이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으며 자연스럽게 잔을 들어 올리는 척 손을 뺐고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를 거절하는 고도의 기술을 발휘했다. 강태호는 거절당했음에도 불쾌해하기보다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녀에게 더욱 강한 정복욕을 느끼는 듯 눈빛이 이글거렸다. 자리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클럽을 빠져나왔고 발렛 요원이 이수의 차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강태호는 차 문을 직접 열어주며 배웅하는 매너를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야수성을 목격한 이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일 뿐이었다. 차에 올라탄 이수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강태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다. 방금 전의 상황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판이었고 그녀는 가까스로 첫 번째 판에서 살아남은 셈이었다. 이수는 차를 몰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갓길에 정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그림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흥분된 톤이었는데 그는 USB에 첫 번째 보안벽을 뚫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파헤치라고 지시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파일 중 일부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성접대 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여 이수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뇌관이었고 강타오가 왜 그토록 미친 듯이 USB를 찾는지 이해가 갔다. 이수는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혔는데 이제는 이혼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 악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수연을 구출하고 강타오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다시 차를 출발시킨 이수는
강타여가 언급했던 지배하는 자라는 말을 곱씹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진정한 지배자는 공포로 군림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차는 어둠 속을 뚫고 질주했고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수는 자신이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그림자의 작업실은 수십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거렸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한이수는 팔짱을 낀 채 화면 가득 떠오른 엑셀 파일과 거래 내역들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해독된 USB 안에는 강태호가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넘어 국제범죄 조직과 연루된 대규모 돈 세탁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이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늪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 미래그룹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관련된 정치인들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수가 위험해질 것을 염려하여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이수의 표정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며 지금 내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 이수는 그림자에게 이 데이터의 복사본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 3곳에 분산 저장하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언론에 자동 전송되도록 킬 스위치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시각 강태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사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는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탐정은 호텔 주변에 CCTV는 지워졌지만 여자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조합해본 결과 그녀가 법조계 종사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태호는 보고서를 구겨버리며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법조인들 중에 스파이가 숨어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최근 자신과 접촉한 모든 여성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단에는 한이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수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를 감지했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가 도청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의심이 자신에게 도달하기 전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강태호의 라이벌 기업인 성진그룹이 최근 미래그룹과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기업 간의 산업 스파이 전쟁으로 위장하기로 결심했다. 이수는 그림자에게 부탁해 성진그룹의 임원과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생성하여 강태호가 찾고 있는 가상의 스파이를 만들어냈다. 오후에 강태호를 만난 이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그에게 은밀하게 건넸다. 그녀는 USB를 가져간 여자가 단순한 원나잇 상대가 아니라 성진그룹에서 고용한 전문적인 정보 브로커인 것 같다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강태호는 자료를 훑어보며 불그락푸르락해졌는 애. 그의 오만한 성격상 자신이 여자에게 속았다는 것보다 경쟁사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든 모욕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그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그 브로커와 접촉해 USB를 되찾아오겠다고 제안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강태호는 이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자료가 너무나 정교했기에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는 이수에게 정원을 위임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와 배후를 찾아내 박살을 내버리라고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결연한 표정으로 반드시 대표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맹세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이것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쫓는 척하며 강타오를 완벽하게 속여 넘겨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수는 강태호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가짜 접선 작전을 세웠는데 이는 범인이 돈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강태호에게 변조된 음성 메시지를 보내 USB를 돌려받고 싶다면 현금 10억을 준비해 인적 드문 폐공장으로 나오라고 협박했다. 강태호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덫인 줄 알면서도 흥분하여 당장 경호원들을 소집하려 했지만 이수는 그를 말리며 놈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갈 수 있으니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강태호는 이수의 조언에 따라 소수의 정예 인원만을 대동하고 약속 장소인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약속 당일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폐공장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강타우와 이수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는 긴장한 척 연기하면서도 미리 설치해둔 원격 조종 장치를 작동시킬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손에 땀이 쥘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공장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고 강태호는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차에서 내려 수행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이수는 채나마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한 뒤 휴대폰으로 그림자에게 신호를 보내 다음 단계의 트릭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강태호가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텅 빈 드럼통 위에 놓인 노트북 한 대가 갑자기 켜지며 화면에 성진그룹 로고와 함께 조롱하는 문구가 나타났다. 동시에 스피커를 통해 강 대표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나요? 라는 변조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강태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트북을 총으로 쏘아 부셔버렸다. 이 모든 것은 이수가 강태호의 분노 방향을 경쟁사로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해 준비한 연극이었지만 강태호에게는 뼈아픈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씩씩거리며 공장을 빠져나왔고 빗속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수를 보자마자 성진그룹을 법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호는 분을 사귀지 못해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쇼를 통해 강태호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그의 공격성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강태호는 이제 이수를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자 전략가로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그녀와 상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수는 그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이용해 그를 파멸시킬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이수는 강태호가 성진그룹과의 전면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미래그룹의 본사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손에 넣게 되었다. 강태호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법무팀장 권한 이상의 출입증을 발급해준 덕분이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나 다름없었다. 이수는 늦은 밤 야근을 핑계로 아무도 없는 서버실에 잠입하여 USB의 데이터와 실제 회계 서버의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강태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수는 숨을 멈춘 채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겨야 했다.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 안을 훑고 지나갔고 이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필사적으로 인기척을 지웠다. 다행히 경비원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이수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확보한 데이터를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오며 이제 법정에서 강타호의 가면을 벗길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호는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 사진은 병원 정원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최수연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는데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한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수에게 이 사진을 포함해 조작된 진료 기록들을 언론에 배포하여 아내를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양육 능력이 없는 여자로 낙인 찍으라고 잔인하게 명령했다. 이것은 다가올 이혼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론 재판의 시작이었고 그는 대중이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십에 더 열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용할 줄 아는 교활한 사업가였다. 이수는 강태호의 비인간적인 지시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사진을 집어들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겠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직접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제안해 강타호를 놀라게 했다. 이수는 변호인이 직접 나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와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며 역시 자신에게 걸맞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기자회견 당일 태산 로펌의 대회의실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한이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최수연의 정신적 불안정함을 언급했지만 그 원인은 가정 불화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재무 관리와 해외 법인 운영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고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겉으로는 아내의 심신미약을 변호하는 듯했지만 실상은 강타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암시하는 치명적인 키워드들을 언론에 흘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이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나 스위스 계좌의 관리 소홀 같은 구체적인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며 논점을 흐렸다. 그녀는 마치 아내가 이러한 거대한 자금 관리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병을 얻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경제부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들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역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생중계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호는 이수가 자신의 사업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아내가 미쳐버렸다는 식으로 포장해 준 것이라 착각하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미래그룹과 최수연 그리고 해외 비자금이라는 단어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여론이 아내의 무능력함에 집중되고 있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물밑에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이수가 흘린 단서들을 바탕으로 내세 착수하고 있었다. 이수는 회견을 마치고 내려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스스로 판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을 보며 이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음을 확신했다. 귀찮음을. 그날 저녁 강태호는 이수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해 축배를 들자고 제안했는데 그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끈적거렸다. 그는 이수가 오늘 보여준 퍼포먼스가 완벽했다며 재판이 끝나면 그녀를 그룹의 법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와인잔을 기울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태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금고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며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았다. 강태호는 술기운과 이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때문에 경계심이 허물어져 있었고 그 금고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행운의 부적들이 들어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경쟁자들을 짓밟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썼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수는 옷깃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의 자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스스로 꼬고 있는 셈이었다. 며칠 뒤 드디어 이혼 소송의 첫 공판 기일이 잡혔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과 시위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강태호는 최고급 리무진에서 내리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 뒤를 따르는 이수는 차가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강태호는 이수에게 오늘 재판에서 최수연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라고 주문하며 판사를 매수할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귓속말을 했다. 이수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는데 그 손길은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간수의 그것처럼 기묘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피고석에 앉은 최수연은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이수는 원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 강태호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강태호는 이수가 자신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이수의 서류 가방 속에는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들이 시한폭탄처럼 잠들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 신문 순서가 되자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원고 강태호 씨의 이혼 청구 사유가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고 오히려 원고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강태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이수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것이 이수의 고도화된 전략 중 하나일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려 했지만 이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그를 겨냥하고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기 시작했고 판사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변호인의 발언 취지를 다시 물었다. 이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확보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법정 경위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 봉투 안에는 강태호가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위해 사주한 내역과 의사들의 양심 선언, 그리고 그가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 목록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수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수는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이것은 단순한 변론의 변경이 아니라 강태호라는 거대한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이미 법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수는 강태호를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신청했고 당황한 강태호가 거부하려 했지만 재판장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가는 강태호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이수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읽어냈다. 이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이제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임을 알리는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법정 안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처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아있는 강태호와 그를 신문하기 위해 서 있는 한이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판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장례를 정리한 뒤 이수에게 변론의 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는데 목소리에는 날선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석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천천히 강태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강태호는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그녀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이수는 마이크를 잡고 강태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예상을 깨고 최수연의 정신병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호가 제출한 진단서들이 모두 조작되었으며 실제로는 그가 아내를 감금하고 약물을 강제로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강태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은 모함이며 아내는 심각한 망상증 환자라서 보호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청중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자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남편이라고 호소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수는 그의 연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증거물 1호로 제출된 녹음 파일을 재생해달라고 법정 경위에게 요청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잡음 섞인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태호의 서늘한 목소리였는데 그것은 병실에서 최수연을 협박하던 그날의 대화였다. 주식양도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여기서 내보내줄게 라며 아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의 적나라한 언어폭력은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당황하여 그것은 조작된 파일이며 요즘 기술로는 목소리 위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소리쳤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대며 이 충격적인 반전을 기록하느라 분주했다. 이수는 당황하는 강태호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거대한 파멸의 서곡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녹음 파일의 진위는 국과수 감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일축하며 다음 주제인 재산 분할 문제로 화제를 전환했다. 그녀는 강태호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으며 이를 위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태호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수는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은 예외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들며 그를 압박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우며 그가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계좌번호까지 공개해버렸다. 강타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것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였으며 자신은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이수가 도대체 이 모든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공포감에 휩싸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다. 그때 이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강태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호텔의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강태호에게 사건 당일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었던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물건을 도난당했는지 물었다. 강태호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쭈뼛거리며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이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수는 강태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증인은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여성이 경쟁사의 산업 스파이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었죠. 라고 확인 사살을 했다. 강태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 여자가 내 기밀 문서가 담긴 USB를 훔쳐 달아난 도둑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리쳤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장에게 증거물 2호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태호가 잃어버렸던 검은색 USB였다. 강태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물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다시 자리에 앉혀졌다. 이수는 그 USB 안에 담긴 내용이 방금 공개한 자금 세탁의 원본, 장부이자 정관계 로비 리스트임을 밝히며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강태호는 이성을 잃고 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 그 여자는 분명히 라고 말을 더듬으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수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묶여있던 머리를 풀어 어깨 위로 늘어뜨리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천천히 바른 뒤 강태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게 물었다. 강태호 씨, 당신이 그토록 찾던 붉은 립스틱의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순간 강태호의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튀든 그날 밤의 기억과 눈앞의 변호사 한희수의 모습이 겹쳐지며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상이 만들어졌다. 강태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이수를 바라보았는데 그 충격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과 같았다. 자신이 하룻밤 놀이개로 취급하고 잊어버렸던 여자, 돈으로 고용해 자신의 더러운 뒤처리를 맡겼던 변호사,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는 눈앞의 적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수는 얼어붙은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듯 그날 밤 호텔에서 녹음된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여자는 그냥 즐기는 도구일 뿐이야. 돈이면 다 해결돼. 라는 강태호의 육성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호의 오만함과 위선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있었다. 그때 이수의 신호를 받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법정 뒷문을 열고 들어와 재판장에게 긴급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등 셀 수 없이 많았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체포를 허가했고 수사관들은 강태호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강태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나 한희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라고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수는 끌려가는 강태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이 말했지. 세상에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 세상에는 죄 지은 자와 벌하는 자가 있을 뿐이야. 강타오는 이수의 눈동자에서 멸시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읽고서야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이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그 눈빛에는 증오를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다. 법정 문이 닫히고 강타오의 고함 소리가 사라지자 장내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화된 느낌을 주고 있었다. 최수연은 피고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위로했고 최수연은 이수의 손을 생명줄처럼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법정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실현한 한 변호사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수는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법정을 빠져나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미리 대기시켜 놓은 채 올랐다. 차 안에는 그림자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이수는 피로가 몰려오는 듯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강태호는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제국의 잔해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개인적인 복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이수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 강태호는 빳빳한 수의를 입은 채 멍하니 시멘트 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공허하게 풀려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이제는 일전전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갇혀 사회로부터 격리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습관적으로 비서를 호출하려다 차가운 철창을 보고서야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한희수에게 지급했던 거액의 수임료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구매하는 비용이었다는 아이러니에 치를 떨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돈이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키웠다는 자괴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면회 온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형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고 유일하게 믿었던 정관계 인맥들조차 그가 몰락하자마자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미래그룹 본사 건물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임원진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최수연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폭력에 떨던 유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정장 차림은 그녀가 겪어낸 시련만큼이나 단단해진 내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희수는 마지막 법률 자문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회장실을 방문했는데 확 달라진 집무실의 분위기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과거 강타오가 거만하게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최수연이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연은
이수가 들어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고 두 여자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연은 이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남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이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은 끝났으니 이제는 새 살이 돋아나도록 지켜보는 것이 회복의 과정이며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수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회장실이 아니라 또 다른 억울함과 비리가 존재하는 거친 야생의 법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강태호가 성공보수로 약속했던 거액의 수표와 그녀가 받았던 착수금의 일부였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이수는 이 돈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미혼모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써달라고 부탁하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보수라고 말했다. 더러운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강태호가 남긴 악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돌려주는 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회장실을 나서는 이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짧은 윙크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 어떤 권력이나 자본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냥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반겼고 거리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익명의 존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코트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새로운 의뢰를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정재기의 또 다른 거물급 인사였다. 이수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돈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다. 그녀는 주차해둔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강타오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린 경험은 그녀를 더욱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었으며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엑셀을 밟으며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의 차는 이내 흐름 속에 섞여 사라졌다. 도시의 밤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어둠 속에서는 또다시 은밀한 거래와 배신이 일어날 것이지만 한이수는 언제나 그 어둠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여신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사신으로 불릴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 채 그녀는 다음 사냥감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거침없이 질주를 시작했다.